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연구원에 근무하는 서보혁입니다. 남북평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화강좌 군사주의의 이해, 오늘 4강입니다. 주제는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입니다. 냉전 시기에 사회주의 진영의 군사주의를 제외하면 현대 군사주의를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물론 후발 또는 저발전 국가들은 패권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은 물론이고 그 문화적, 이념적 차원에서도 깊은 영향 또는 종속을 받아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권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시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지속시키는 제반의 노력을 지지하는 주의 주장을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봉건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결국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물, 예를 들어서 집단주의, 고립주의, 권위주의 등을 헤쳐나갈 논리를 제공해 줍니다.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자본주의요. 그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나아가 자유주의를 물리적으로 확장시켜 주는 것이 군사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군사주의의 물리력과 군수산업의 과학기술에 의해 발전하고 군사주의는 자본주의의 경제력의 지지를 받아 얻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를 연결짓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전개한 힘이 20세기 중반까지는 산업화이고 그 이후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입니다. 그리고 냉전이 해체되고 자본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세계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가 국가 우위였다고 하면은 냉전 해체 이후 세계화 시대에는 자본 우위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이윤 극대화 노력에 국가와 군대는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합니다. 새롭게 조정된 역할이란 미발전 또는 저발전 지역과 분쟁 지역을 포함해 그 어떤 경우에도 자본의 진출을 국가와 군대가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당 지역의 대중은 인도주의와 해방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생존과 발전의 주체로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때 대중은 해당 지역 공동체의 집합적 실체로서의 의미를 해체당하고 자유로운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이라는 것은 공장에 가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거나 하는, 말하자면 막스가 말했던 임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해당 국가의 정부는 다국적 자본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이상 여러 명목으로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자유주의적 군사주의가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시각에서 세계 평화를 구상할 때 널리 회자되는 사고가 자유의 확산입니다. 온갖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해가는 인간은 사유와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합니다. 냉전 시기부터 오랜 기간 미국 의회는 각종 적성국에 제재,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해당국 정부나 정권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쿠바 해방법, 이라크 민주화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도 처음에는 북한 자유화법으로 상정되었다가 내용을 완화시켜서 제정한 것이죠. 자유주의적 민주평화 담론은 자본주의 민주국가들 간의 상호의존과 통합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이 평화지역은 반자유주의적 무질서와 폭정으로 특징지어지는 무정부 지역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현대 안보 논쟁은 실패국가, 또 불량국가, 신형전쟁, 범죄 및 무질서에 관한 담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론은 엘리트들의 관심을 전통적인 안보에서 자유주의적 질서에 도전하는 신형 위협들로 이동시킵니다. 그 결과 국경을 비롯한 재래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곳에서의 전쟁, 일상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자유시민의 임무로 요청됩니다. 그 결과 패권국은
지구촌의 안전, 곧 자유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주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개입을 전제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사주의와 동맹을 맺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군사주의와 결합해 경쟁의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국가는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도 경쟁을 적극 장려합니다. 국가와 개인 그리고 가정을 신자유주의로 전환시키는 연결망으로 이제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 군인 반려자도 시장에서 능력 있는 시민으로 또 그 군인을 지지하는 또 반려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반려자가 죽거나 또 전쟁에 참여할 경우에 그 반려자를 비롯한 가족이 이 전쟁을 지지하고 이 전쟁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지지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이제 군사주의가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출발은 국제질서를 이분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국제질서라 하더라도 민주평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세상은 친구와 적으로 나누는 절차가 필요하죠. 개인의 자유와 그 법적 구현으로서 법치와 경제적 구현으로서 시장 경제는 선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주의 주장과 정치적 실체는 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소위 정의의 전쟁은 역사에서 선이 악을 구축하는, 쫓아내는 불가피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 현장에서 선과 악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주의적 평화를 위한 정의의 전쟁, 더 줄여서 평화가 전쟁이라는 논리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의 전쟁은 보다 현실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소위 덜 사악한 악마, 현실에서는 이 선한 세력이 많지 않으니까 덜 사악한 악마가 가장 사악한 악마와 싸워서 선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 덜 사악함의 원리에서 평화와 인도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쓰지 않고는 평화와 인도주의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폭력을 제1의 정치 수단은 아니지만은 다른 평화적 수단과 더불어서 불가피하게 적정한 수준으로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덜 사악함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민주평화, 인도주의적 개입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덜 사악함의 원리는 여러 나쁜 선택지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군인은 이렇게 말하죠. 민간인 피해자가 우리가 구한 사람 수보다 적으면 사격해도 좋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감정에 대한 이성의 우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증언은 문제가 있죠. 저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덜 사악한 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가 사악한 것을 선택한 것을 재빨리 망각하기 때문이죠. 9.11 테러 이후 미국, 영국 주도의 서방 국가들이 전개한 반테러 전쟁의 결정 요인을 연구한 사례에서 덜 사악함의 원리가 작동함을 발견했습니다. 가령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리비아에서, 소말리아에서, 말리 등에서 공습에 참여한 프랑스 폭격기 조종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비인권하에 견지에선 전통적인 설명이 부분적으로만 이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 조종사는 때때로 그들이 죽일 사람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판단의 순간에도 공습할 의지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곧 덜 사악함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영국 공군의 사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시장 경제에 의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비통치 영역에 대한 통치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그곳은 자유주의적 평화를 해칠 잠재적
위험지대이기도 하죠. 관할과 불평등이 자유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우려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로 증명해 온 바입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자들의 가난 퇴치 방법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마크 뉴필드라고 하는 학자는 발전을 안보에 대한 자유주의적 문제 혹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잉여 인구의 절멸에 관한 대안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저발전을 위험한 것으로 그리고 발전이 특정 의미의 안보 사업을 잉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뉴필드의 논의에서 발전은 자유주의적 평화를 달성하는 일종의 통치 양식인 셈입니다.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주권, 영토, 지정학 등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이념과 관련된 이슈들에도 관여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갑니다. 인권을 비롯하여 인도주의, 민주주의, 발전 등 다양한 인적 차원에서 군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군대의 개입이 곧 물적 폭력의 행사와 충돌로서 분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인적 차원에서의 군대의 개입이란 군이 전통적 임무만이 아니라 인권 침해 중단, 선거 감시, 그리고 재난 구호, 발전 사업의 전개, 그리고 인도주의적 활동의 지원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물론 그 지향은 군이 대행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 곧 국가 이익의 극대화에 다름 아닙니다. 인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군대가 단독으로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자원만이 아니라 정당성, 지속 가능성과 같은 측면에서도 민간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활동 일부를 민간에 양도할 수 있는데요. 실제 민영화, 규제 완화, 군민협력 등의 이름으로 전개됩니다. 그 과정에서 분쟁 또는 재난지역 주민의 참여는 미미하거나 주변화되고 그 사업에 들어오는 군수기업 또는 군과 계약한 민간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을 비롯한 소수 집단의 소외와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 그리고 군대의 역할 확대는 동시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장하는 군사주의로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군사주의가 개척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통치 공간은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호재입니다. 그런 공간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확대할 기회의 창이기 때문이죠. 대체로 비통치 공간은 인권 탄압과 부패가 만연하고 가난에 빠져 있고 거기에 전제 통치가 자행되는 곳으로 가정됩니다. 그런 곳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희망의 풍선을 띄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중의 마음을 살 수 없죠.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길버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돈의 이 효용성이 군사 활동에 높고 힘이 있는 무기 체계라고 이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그리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합치면은 비통치 공간은 자유주의적 지대로 상전벽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비통치 공간의 변신이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꼽혀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죠. 통치되지 않은 도시 공간은 위협의 씨앗을 뿌리는 땅으로 틀지어지기도 합니다. 한 미국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폭력적 집단주의의 피난처가 되고 테러 분자, 반란자 혹은 범죄 조직의 기지를 제공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해는 반테러 전쟁 초기 미국 국가안보기구 내 세계의 연계성과 통합에 관한 담론과 대조를 이룹니다. 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 통합 목표에 의해서 보강됩니다. 계속해서 길버트가 언급되는데요. 그는 기업가적 방식의 전쟁이란 용어를 고안해냈습니다. 미국의 반게릴라전과 안정화 노력이 그 전형적인 예인데요. 그런 움직임은 표적 민간 집단을 상대로 장려하는 특정 신자유주의적 주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차원의 국가안보기구들의 노력, 즉 통제를 확대하고 개별 시장을 신자유주의적 세계 시장에 통합시키는 일들과 호환시킵니다.
자, 다음으로 군사주의의 제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기억을 하면서 그 정향과 수단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평화적 성격, 민군 협력을 특징으로 거론했는데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자유주의적 군사주의가 폭력적 성격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브라이언 메비라고 하는 학자의 논의가 탁월한데요. 메비는 자유주의와 전쟁의 연관성을 제도적 군사주의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적 전쟁을 보다 폭넓은 전쟁의 사회적 역동성과 연계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비는 군사주의를 군사적 개입을 넘어 자유주의적 전쟁을 역사화, 제도화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현대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열쇠로서 그것은 군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한국 책입니다. 전쟁과 사회라는 책인데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쓰신 책인데요. 이거는 외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군사주의 문화에 빠져 있느냐를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책은 데이비드 에드거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관련 제도로 전쟁과 사회를 연계시킴으로써 전쟁을 폭력 실행을 넘어서 전쟁을 지속시키는 세계 구조, 사회 구조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소개해드린 국내에서는 김동춘 교수에 의해서 개성되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를 제도와 연계하여 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에거턴은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영국의 맥락에서 네 측면으로서 말하는데요. 국민 개병제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모병제를 지지하는 것이죠. 대신에 병력이 부족한 것을 첨단 무기라든지 군사기술, 그리고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외부의 적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 시민사회, 그 경제적인 능력에도 군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주의 이데올로기와 세계 질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적 자유주의가 발전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비는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군사력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제도화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정치 경제학으로서 전쟁 준비 및 전쟁이 정치 경제적 관계에서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마틴 쇼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는 군사화된 사회 경제에서 사회화된 전쟁의 역학을 말하고 있다며 전쟁과 사회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쇼는 전쟁을 자본의 생산 양식에 기생하거나 아니면 자본의 확장의 도구로 쓰인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생산 양식과 파괴 양식의 연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찬양하는 이데올로기나 그렇지 않은 이데올로기나 간에 둘 다 전쟁과 군사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능, 그 사회 제도에 주목한다는 것이 쇼의 판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틴 쇼입니다. 이 군사주의 연구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학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이 이 포스트 밀리터리 소사이어티, 이 포스트 군사 사회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를 통틀어서 현대 군사주의를 역사사회 관점에서 논의한 대표적 학자가 바로 마틴 쇼입니다. 그는 규정이 불명확하지만 대신에 그 뉘앙스가 깊은 이 포스트 군사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20세기 군사주의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쇼는 포스트 군사사회를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뉘앙스를 띈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즉, 포스트 군사사회는 군사주의가 사라진 사회가 아니라 징집제와 같은 전형적인 군사화 제도가 모병제와 기술 기반 군사적 관료제로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죠. 혹은 군사주의가 소비주의와 만나서 새로운 사회 정체성과 경쟁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쇼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포스트 군사사회를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계속해온 전쟁 준비가 개별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포스트 군사 사회는 현대 사회의 변화에 지정학과 군사적 동원의 중요성을 드러내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한국 사회는 포스트 군사 사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군사 사회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전 체제 하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같은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군사적 긴장 상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 전쟁 이후 이 정전 체제를 사실상의 평화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불안한 전쟁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쇼가 말하는 포스트 군사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가 대단히 그 애매모호한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고 혼재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다시 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쇼는 20세기 군사주의를 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군사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의존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나라들에서 발견되지만 처음 영국에서는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1914년 이전에는 영국이 해군 기술이 우세를 보였고,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는 공중전에 점점 더 의존했는데, 이것은 특정한 형태의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반영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군사 전력으로 빅토리아 시기 영국 군대가 대중적 군사 동원을 계속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시기 전쟁 때의 동원, 그리고 50년대의 징집제는 물론 영국의 군사주의의 일반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징집제를 대신하고 한 것은 핵 억지를 방아태서로 채택한 것인데요. 이것은 기술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전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징집제를 주요 군사제도로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과 같은 대륙형 국가들의 국방정책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요컨대 영국에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군사주의적 요소는 세기 전환기와 두 세계대전, 그리고 50년대에 두드러졌습니다. 쇼는 2013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서 21세기 군사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군사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가 정치, 경제, 문화에서 거대한 전환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전환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논리를 약화시키고, 서구 정부를 자유화시키고, 언론도 더 개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적 군사주의가 심화되거나 최초의 TV 전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고 경제가 세계 정치와 일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군사주의의 역할이 더 커진 것입니다. 냉전 시기 민주국가에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담론이 되어버렸고, 대신 국가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군이 제반 평화적이고 비평화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대라고 쇼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세계화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냉전 시기보다 더 큰 난리를 달았던 것입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자본이 국가의 우위에 있으면서 국가와 인연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를 자본의 이윤국대화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 장벽,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을 이제 군사주의가 해결을 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군사주의가 현대화된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양상, 특징을 보이는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내비를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내비는 미국의 군 현대화 논리가 군사주의와 관련지어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미국이 위협적인 군사 국가를 다루는 제도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가 미국이 다른 국가를 미국식으로, 미국 군대식으로 현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현대화 방식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군사화된 가치, 특정 집단주의와 국가 및 정치 우위의 결합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주의에 맞서면서 자유국가도 군사화되고 결국 라스웰이 말했던 것처럼 유격대 국가로 전환하거나 헌팅턴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타협을 할 줄을 모릅니다. 국가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그 대외적 개입의 잠재력에 관한 초점이 군사주의의 제도화에 중요했던 것이죠. 그로써 전쟁 준비, 군사력, 자유주의 간의 적절한 균형이 달성되어서 대내외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조건이 형성됩니다.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내비는 냉전의 명분이 되었던 국가 안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지만 결국 새로운 자유주의적 군사주의가 제도화되어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국가안보국가는 군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일련의 제도적 변화 안에 내재화시켰습니다. 그는 군사적 직업주의가 지속하고 민간 영역에서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국방비가 증가하고 반공주의에 대한 헌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논증하면서 이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현대화의 한 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다른 국가를 어떻게 미국식 군대로 현대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비는 후기 식민국가와 동맹국들이 미국의 발전 전략을 모방함을 강조합니다. 발전 도상의 국가들은 권위주의를 피하기 위해 현대화하고 그래서 덜 군사화하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현대화와 깊이 결부되는데요. 미국은 현대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미국과 일치하는 군사력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합니다. 이들은 자본 집약적 군사화에 초점을 두는데요. 훈련과 무기 이전 등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원조로 미국의 하위 동맹 파트너 국가들은 군 현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비가 제시한 이상 이 두 가지 미국식 군 현대화 작업은 일종의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인데요.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가들이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내비는 계속해서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틀을 갖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 현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행정부의 대통령이 조지 W. 부시였죠. 부시 정부는 냉전 시대의 종말론적인 논조를 부활시켰지만은 반테러 전쟁을 전개하면서 도덕적이고 문명론적인 사명에 최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안보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켰고 세계의 위험에 맞서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부시만일까요? 그다음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바마를 봅시다. 오바마는 미군의 해외 개입을 축소하려 했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보듯이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며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부시 정부 때보다도 오바마 정부 때 드론을 이용한 미군의 반미 국가들 테러 지역에 대한 공습이 더욱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광범위한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윤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정학과 세계 정치 경제에서 신자유주의적 동학으로 관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였습니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그것을 자본 축적의 새로운 공간 조성, 생명 정치로 간주하고 거기에 군사적 개입을 사회 재건의 일부로 본다는 점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그리고 이때 미국 바이든 정부죠, 현재까지. 이 바이든 정부가 주창한 인도 태평양 전략도 지정학의 부활이 운이되고 있지만 군대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이 언제 사망했나요? 언제 사망했다 부활한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의 역할 상승을 지정학의 산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군대, 군사주의는 계속 그 자기 역할을 계속적으로 면면에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길버트라는 학자는 군은 전쟁과 평화 시기 시장의 산물이다. 그리고 군사 조직의 수수 및 계약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버트는 돈이 무기라고 주장하는 학자였죠. 그는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행한 몇몇 주요 사업을 조사한 후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가령 지휘관 비상 대응 프로그램, 또 비즈니스 안정화 작전 태스크포스를 거론합니다.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휘관들이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감독을 받지 않고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안정화 작전 태스크 포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미군과 현지 사업자들의 연계를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분쟁이 끝나고 난 이후 국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지원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군대가 개입을 한다니까요. 위와 같은 사업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목적을 둔 상형식 정책 이행과 일치하는데요. 신자유주의적 군사화를 현대화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사고입니다. 길버트는 어떻게 해서 돈이 실제 미군의 무기가 되는지에 관심이 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비는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가 촉진되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호작용으로서 군사 개입을 통한 현대화 증진, 그리고 군의 준비 태세 수출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평가합니다. 그 주요 방법이 말씀드렸던 안보 지원, 무기 이전입니다. 자, 2013년, 14년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무기 이전, 그리고 안보 지원 정책은 안보 부담 공유라고 하는 명분과 공동 안보라고 하는 목표를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안보 개혁과 미국 무기 시스템의 획득을 통해서 군 현대화와 양국 무기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 대통령 정책 명령과 같이 대통령 차원의 권위를 실어서 전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정부가 천명한 아태 지역으로의 중심 이동은 지역 동맹국들에 의존하고, 그리고 2014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 방위 계획, QDI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은 우방 국가들의 능력 증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세계대전의 개입 경험을 살려서 전쟁을 성스러운 일로 정당화하고 전쟁 준비를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의 동학에 포함시켜서 결국 자본 집약적인 전쟁 준비 태세와 사적 영역의 우위를 확립시킵니다. 이것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지금 진출하고 있지 않은 저발전, 비민주적 국가들 지역에 대한 진출을 위한 사전 정치 군사적 정치 작업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이제 정치 경제적 이익, 이게 국가 이익의 극대화라고도 할 수 있고 자유시장의 세계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 그저 민영화 정도의 형태로 굿거버넌스, 선정을 강조하는 대규모 하향식의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으로 전환됩니다. 내비의 위와 같은 지적은 오늘날 미국과 많은 서방 국가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을 포함해서를 일방으로 하고, 그 중국, 러시아와 이들과 가까운 소수의 우방국들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신냉전적 국제질서 하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가 좀 흐릿해 보이죠. 그러나 이런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과연 이념적인 차원에서 가치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지금 이렇게 양분될 것인지 계속해서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적 군사주의의 위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 군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 군인, 군인을 대체하는 군인이 있다는 말이죠. 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군사주의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이익을 조화시켜 나가는 일종의 운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와 경합하면서도 타협하면서 군사주의의 유형을 지켜냅니다. 군의 정치 개입 금지와 국가 주권 수호 역할은 공화주의 철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때 군은 시민의 자유의지를 고려할 때 징집병보다는 자원병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드 펠드만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시민군은 효율성과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과제에 의해 형성된 대체 군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주방위군과 예비군에 대한 의존 경향을 띠기 시작한 계기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런 의존은 자유주의적 계약사회에서 군사적 의무들과 결합한 깊은 긴장을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주방위군과 예비군은 자원병 제도와 같은 자유주의와 시민권 측면으로서의 병력 의무와 같은 시민공화주의를 통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합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방위군과 예비군은 시민군으로서 간주되지만 시민군의 지위는 자발적인 것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죠. 9.11 테러를 겪으면서 미 국방부는 현역 군인과 주방위군 및 예비군의 통합력을 높여 군 운용 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해외 군사작전 대비태세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념이 종합전력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물론 9.11 테러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종합전력정책은 군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길로서 시민군의 전통이라는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주방위군의 관여가 늘어나는 것은 시민적 공화주의 전통을 되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징집 없는 비용 절감 그리고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과제에 의해 형성되는 대체 군인이 됩니다. 시민적 공화주의 시각에서 보는 시민군은 애국심과 시민사회의 뿌리는 등 군대의 가치를 실행합니다.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보는 시민군은 비용 편익 대체의 형태를 띠고 조합적 계약자들의 지위와 민간 보안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의 세계적인 군사력 투사가 넓어지면서 미국의 정규 연방군만으로서 그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방위군, 예비군,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장려합니다. 그 장려하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의 등록을 장려했습니다. 그들이 군 복무의 대가로 신속 절차 시민권을 부여받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설에서 반테러 전쟁 기간 중 외국 국적자와 시민권 없는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현역 복무를 하도록 신속 귀하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방위군은 두 개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요구받았는데요. 하나는 군인 집단이 시민군인의 이상을 달성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방위군이 제국 군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효율성과 시장의 이름으로 전개하는 군대의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드만은 시민군대론으로 대내적 차원에서 징집제도와 관련 담론을 유연하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잘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주의적 군사화를 원활하게 전개하는 의도를 품고 있음을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타도시키고 나서 이라크 일대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국 전함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방위 테러 집단과 미군의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군사주의 강 4강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런 제도 세력을 군사주의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는 결국 자본의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그 목표에 군사주의가 참여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군사주의는 냉전 해체 이후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다시 말해서 방위 국가라든지 저발전 국가라든지 또는 비민주 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시장 경제의 확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 등등을 명분으로 그리고 인도주의, 평화 등을 명분으로 이미 군사주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에 반대하거나 또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 경제 체제는 자유의 적이고 평화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군대는 자유와 평화의 사도로서 전쟁이라는 수단까지 덜 사악함에 올리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활용해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민주 국가에서의 평화는 제거되어야 될 하나의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민주 국가에서 평화는 진정한 평화,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보면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대국의 외교 안보 정책, 특히 이제 명절 해체 이후 시기에 보면 여기는 중국, 러시아까지도 포함됩니다. 결국 자국 중심의 또 다국적 기업의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명절 해체 이후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가와 자본의 동맹이 자본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제기구도 강대국 또는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의 이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유엔 인도주의와 전쟁 분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또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 평화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주의에 관심을 갖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다 군사주의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전쟁을 겪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전쟁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주의가 해소되기 상당히 어려운 국가 또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전개하면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와 공존을 해나가는 군사주의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군사주의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무더운 가운데 건강 위해서 앞으로 더 만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